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정부의 부양책 덕분에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출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왔기 때문에 이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했었는데 이 막혀있던 모든 규제를 풀고 나니까 거래량이 살아났어요.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제한이 철폐되고 특례 보금자리론 등을 통해서 빚내서 집 살 수 있는 환경을 확 만들어줬습니다. 또 긴축의 상황,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종용해서 은행 자체적으로 금리를 낮춰주는 등 실질적으로는 긴축에 역행하는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거래 활성화를 달성했어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공급자 입장에서 각종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죠. 분양은 안 되고 자금은 구하지 못하는 이런 위기가 나타나니까 체험펀드를 투입하고 허구 보증 등을 통해서 공급자들한테 이 시장을 꼭 버텨내라고 이런 정책적 지원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을 내놨고 이 대책은 결국 제2의 영끌에 양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동안 부동산 때문에 가뜩이나 빚을 많이 진 가게한테 또다시 빚내서 집 사라 이걸 한 거죠. 가게에게는 대출해주고 공급자의 PF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보증을 통해서 사줄 때까지 버텨라. 이 결과 시장은 여기저기서 이제 반등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살아났다고 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가격이 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사면 손해 안 본다 이러면서 다시 2030 영끌이 시장에 대거 진입을 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죠. 시장이 뜨거웠던 시기에 했던 얘기들 다시 솔솔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 지역이라고 하면서 화성시, 용인시, 시흥시 이런 곳에서 높은 매매 거래량이 나타나 있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고 여겨지는 지역에 2030이 가서 집을 샀습니다. 꿈쩍도 안 하던 시장에서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니까 하락거래의 비중도 9달 만에 30% 아래로 떨어지는 마치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부는 듯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남의 돈으로 집 사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일산 부동산 대책 이후로 돈은 없지만 집을 사고 싶은 수요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줬어요. 일산 부동산 대책 이후에 꾸준히 2030의 매입 비중이 증가를 했고 근데 이 거래량을 보면 가격이 접근 가능한 지역의 거래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집값이 바닥이다 이런 신호를 많이 주고 싶어 하죠. 강남 부촌의 집값이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고 압구정 현대가 70 몇억에 팔렸다. 유명 연예인이 130억 현금으로 펜트하우스를 샀다. 이런 기사들 쏟아내면서 다시 시장이 살아난다. 이런 기대감에 젊은 사람들이 뛰어들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면 그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죠. 거의 1년 동안 1000건 내외의 거래량을 보이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은 거래량을 꽤나 오랜 시간 보여왔던 시장이었어요. 근데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이 쏟아진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1월에 1400건, 2월에 2500건, 3월에 3000건 가까이 근데 이제 4월 돼서 다시 2600건대 이렇게 거래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반짝 수요가 진입을 했지만 시장의 여력은 이게 다예요. 지난 3년간 서울의 거래량 쭉 살펴보면 20년, 21년 영끌이 한창이던 시기에 많을 때는 10,000건이 넘는 거래량을 보인 시장입니다. 평균적으로도 가장 저조할 때 3,000건 정도의 거래량을 보였었죠. 21년 초 6,000건이 안 되는 거래량에서 3, 4,000건대 유지하다가 금리 인상의 시기와 더불어 하반기 들어서는 2,000건대, 1,000건대, 그리고 1,000건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거래의 소강 상태가 꽤나 장기간 지속이 되온 그런 시장을 보였어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2022년도 거래량 총 47,000건이 안 됩니다. 21년도에 15만 건 가까이 됐던 거래량에서 10만 건 가까이가 줄어든 그런 수준을 보인 시장이었죠. 올해 들어서 13대책 이후에 그 거래량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치만 3월에 정점을 찍고 다시 또 거래량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서울에 비해서 경기도 아파트 신축의 공급이 많았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니까 이런데 사람들이 닿을 수 있는 가격에 있는 집들을 사기 위해 제2의 영끌들이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 21년 거래가 꺾이기 시작한 그때 수준의 거래량에 못 미치고 있죠. 20년, 21년 영끌이 한창이던 시기에 터졌던 거래량, 21년 하반기부터 거래가 꺾이면서 22년 내내 거래는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나왔던 기사, 거래 실종 기사였죠. 올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출 정책, 이런 걸 통해서 현재의 거래량, 21년 하반기 수준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 그나마도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제2의 영끌은 또다시 탄생하게 됐어요. 이런 거래량의 기초에서 지금 바닥 기사 많이 나오고 있죠. 진짜 바닥을 찍었나? 서울 거래량은 늘고 상승 거래가 속출하고 석 달 연속 2,000건을 넘었다고 호들갑들을 떨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매매 수급 지수 100 이하죠. 77.3.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훨씬 많은 시장입니다. 요새 길에 보면 돈이 없는 시장에서 유동성 경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자금을 빌려준다는 이런 팜플렛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정책 자금을 통해서 2, 3%의 금리를 지원해 주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제끼고 있어요. 중진공, 산업은행, 기업은행 같은 경우 노마진 금리 이런 걸 통해서 원래 금리보다 더 낮은 수준의 금리를 통해 대출을 늘리는 이런 정책이 꾸준히 펼쳐졌고 제2의 영끌은 양산됐어요. 이 시기는 다주택자에게 이렇게 오른 가격에 물건을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선물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이미 긴축이 끝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는 사실상 긴축 이전의 수준으로 후퇴를 했고 이 사이에 가계대출은 또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긴축으로 가고 있는 시장에서 물가를 고려하고 환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당분간 통화 긴축의 기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시장은 이미 긴축은커녕 오히려 더 빚을 늘린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지금 금리 낮추니까 신규 가계대출 1년 전보다 2배나 늘어났고 또 부동산에 유입된 제2 영끌이 생겨나고 있고 돈이 없는 시장에서 역전세 때문에 힘들어하고 먹고 살 돈이 없는 사람들 생활자금 이런 걸로 또 대출을 땡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빚 1년 반 이상의 긴축을 거쳤다고 하는데 오히려 GDP 대비해서 이제 105% 수준을 보이고 있죠. 지금 금리가 낮아진 이유 막연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미국의 은행 몇 개 넘어가니까 국내의 긴축이 종료될 거라는 이런 시장의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 금리가 떨어졌고 또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에 은행들이 앞다퉈서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이렇게 긴축 이전 수준의 금리로 내려오는 상황이 됐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돈이 없고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니 다시 빚을 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담대 1년 전에 약 2배로 늘어났고 신용대출도 30% 이상 증가를 했어요. 이미 너무나 오랜 기간 부동산 상승장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뒀고 분양받은 집들의 대금을 치를 방법이 대출 말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대출도 잘해준다고 하니까 이미 구입해둔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출을 필요로 하죠. 그래 대출 받습니다. 또 임대차 3법 운운하면서 올려받았던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돈을 갚을 방법이 없으니 대출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생활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폐지되면서 생활자금으로 쓰려고 또 돈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1년 반의 시간 동안 긴축의 과정을 거쳤는데 GDP 대비해서 가계빚은 105%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가계신용이 늘어나면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 비율이 80%가 넘는 경우에는 침체 발생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100%를 넘어서서 이제 105% 수준까지 빚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빚, 자산시장에 투자해서 한몫 챙기기 위해서 빚을 많이 냈고 이 빚의 무게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니까 지금 금리를 억지로 낮추면서 연명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금리를 5%까지 올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3%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이 시장을 버티고 있어요. 지금 아무런 위기가 오지 않을 거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빚은 계속 늘려가고 다시 자산시장을 통해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사람들은 빚내서 또 투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그렇고 주식에도 그렇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폭락주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3,800배나 폭증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투기에 미쳐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 고수익을 쫓아서 하한가 종목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현상, 지금 아파트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영끌들이 기대하는 목표죠. 급락한 종목은 다음 거래일에 반등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하한가 따라잡기를 하느라 빚내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규모만 다르지 거의 똑같죠. 매입 대금의 일부만 내고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위탁 매매 미수 거래를 통해서 투자에 나선 투자자가 급증을 하고 이들이 외상값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죠. 주가 하락의 도미노가 발생할 수 있는 공격적인 투자 시장, 지금 주식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파산한 미국 지역 은행들이 급락할 때마다 서학 개미들이 대거 순매수에 나서는 현상, 급락한 뒤에 오른다는 기술적 반등을 맹신한 이런 현상이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긴축의 시대라고 했는데 긴축은 우리만 끝난 상황이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유도 없어요.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고 그 부동산을 사기 위해 치른 자금 대부분은 빚을 통해서 치렀습니다. 그러니 이 대출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버텨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경착륙을 우려했고 싼 대출을 통해서 이 상황을 연명하고 있어요. 대출이 싸지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중이죠. 환율은 위태위태하고 기축통화인 미국보다 근 2%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나라들 빚의 규모를 줄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오히려 빚을 늘려왔습니다. 이 사이 무역 적자는 늘어나고 물가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빚은 더 많이 쌓여가고 있어요. 이 시장 정말 끝난 시장 맞나요? 긴축의 시간 동안 가난해진 사람은 아예 없는 건가요? 남들이 긴축할 때 더 빚을 많이 내서 돈 더 벌어보겠다고 비투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이 정책의 이면 가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또 빚내서 사라고 하니까 좋다고 사람들 착실하게 이행 중입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규제를 풀어 제꼈는데도 거래는 잠깐 반짝하고 이제 그 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래의 빙하기에서 조금 거래가 살아났음에도 시장의 매물은 차고 넘쳐나고 있어요. 제2의 영끌 희생양을 늘리고 소수에게 탈출구를 열어준 시간들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게 끝입니다. 이 시장에서 참여하는 사람들, 최종적인 소비자가 될 사람들, 그만한 돈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빚의 크기가 늘어난 만큼 자산 가격이 높게 보일 뿐이지 현실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끌어냈어도 그 거래량은 시장을 회복시키기엔 역부족입니다. 거래가 사라지면 가격은 또다시 떨어지겠죠. 음마아파트 빅데이터 분석했을 때 말씀드렸죠. 거래가 폭증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가격도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고 예전에 소개를 드렸어요. 대치동 음마아파트, 서울의 투자용 아파트로서 가장 대표적인 단지라고 할 수 있는데 거래가 활발하던 시기,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의 거래량 한 달에 20건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 평균 3건이죠. 그것도 서울시장 바뀌고 재건축 규제 완화하겠다고 온갖 완화책을 하고 있는 이런 정책적 수혜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이런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건데 그 절대적인 수치는 과거에 가격이 떨어지던 시절, 거래가 자취를 감추던 시절 그때의 거래량밖에 안 됩니다. 집값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더 많아야 하겠죠. 그치만 사람들 집값 더 빠질 거라 생각하니까 매수 심리는 여전히 100 이하를 보이고 있어요. 생애 첫 주택 구입, 이들이 시장에 신규로 들어와 주면서 시장은 유지가 되는 건데 이들의 주택 구입마저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관련 통계 2010년부터 작성이 됐는데 올해 최소치를 보였어요. 생애 첫 주택 매수자를 위해선 정부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죠. 대출 규제 완화나 세금 감면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을 매수하러 시장에 들어온 절대적인 수치는 최소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가 살아나려면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수요가 나타나고 그들한테 집을 팔고 다시 집을 사주는 갈아타기까지 이어져야 거래량은 평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쇄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유, 더 추가로 대출받을 여력이 없기 때문이죠. DSR 적용 등을 통해서 담보대출을 통해 추가로 더 자금을 끌어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사실 이미 내놓은 빚도 절대적인 수치로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금리를 유지해줘도 이 시기에 이 대출을 감당하며 살기엔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투자용 주택이 있으면 영끌들한테 팔아서 빚을 갚고 대출을 줄이는 선택을 하죠. 지금 대출을 받는 이유, 추가로 집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땡겨놓은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집은 여러 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집 가격의 상당 부분을 전세금으로 채워놨고 이 돈을 갑자기 상환해야 되니까 대출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 있는 이런 시장입니다. 다주택자, 지금 세입자 퇴거자금 대출 이런 거 많이 받고 있는 이유, 역전세난이 심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역전세 현상 잦아들 수 있을까요? 계속 이런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 하반기가 되면 더욱더 심화되겠죠. 2021년 가을쯤이 가장 높은 전세가를 형성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절대적으로 큰 금액을 전세금으로 땡겨놨던 사람들, 이 돈을 구할 딱히 없습니다. 또 전세 사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커진 시장이죠. 빌라왕 전세 사기 사태, 이게 사회 문제화되고 집값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깡통 전세 현상이 시장에 만연하면서 돈이 있어도 기존 금액으로 전세를 들어가기가 꺼려지는 시장이죠. 허그 지금 사고에 급증하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심사 더 까다로워지고 전세 관련 유동성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여기에 서울에 그동안 수많은 공급이 이루어졌고 강남에만 1만 세대가 올해 입주 예정이죠. 원베일리, 개포 1단지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물량, 이 집들의 잔금 또한 전세금으로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역전세난이 쉽게 사그라들기 힘든 시장입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 부자 됐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대출받아서 이를 메꾸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시장,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19개월간 긴축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오히려 빚은 더 늘어났죠. 그런데 이 시간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시간이에요. 막연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멈출 거라는 이런 기대감에 지금 금리가 눌러져 있는 상황이지만 언제고 다시 금리가 올라갈지 예측하기 힘든 시장입니다. 미국에서 은행 부실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우리나라 은행 또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충당금 쌓기, 대출의 축소, 이런 자발적 대비책이 필요한 시기이고 역전세, 깡통전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 집값, 지금 부양책을 통해서 데드캣 바운스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하방 요인들 때문에 집값은 더 조정되는 수순으로 갑니다. 금리의 영향 아직 맞지 않았는데도 가격이 조정된 것과 같은데 이 영향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이 바닥이다, 더 집값이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늠이 안 되는 수준의 거품, 또 이 거품을 떠받치고 있는 것, 역대 최대 규모의 가계부채로 떠받치고 있는 이 시장이기 때문에 침체의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따라 또다시 가격은 조정되는 시간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공급은 계속되고 사람들의 심리는 꺾이고 이런 영향들이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지금 미국 은행들 여러 개의 위기를 겪고 있죠. 무너지고 있는 이유, 유동성 경색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소규모의 지역 은행들 많은 자금을 부동산 대출에 풀어줬습니다. 이들이 겪는 유동성 경색 문제가 부도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미국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요. 미국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선택한 방법, 해외로 위기를 넘기면서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희생양을 찾겠죠? 기축통화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희생양을 찾을 건데 딱 적당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이런 얘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간이 머지 않았고 지금 잠깐 거래량 늘어났다, 가격이 오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